자,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하고 다음 주 하고 이제 이틀 걸쳐서 1호 테마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교재는 다 받으셨죠? 예, 교재는 옳은 지문, 틀린 지문이라고 해서 책 보셨을 거예요. 책 구성이 옳은 지문, 틀린 지문이 좌우로 이렇게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문 정리하는 겁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지문들을 쭉 이틀에 걸쳐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조금만 오리엔테이션 해보면은, 우리가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고 있죠. 객관식 시험 본질이 OX죠. 옳은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그러니까 뭐 옳은 거 찾아라 그러면 옳은 지문 하나에 틀린 지문 4개 있는 거고, 틀린 거 찾아라 그러면 반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문 하나하나가 딱 주어졌을 때 이게 O인지 X인지를 신속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 그게 우리가 갖춰야 될 능력이고, 그 능력만 갖추면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객관식 시험을 연습할 수 있는 최적의 교재로서 이런 책을 만든 거야. 제가 옳은 지문, 틀린 지문. 그 안에 내용은 거의 한 95%는 판례입니다. 민법 시험은 다 판례 시험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판례고, 일부 조문 내용 들어있고, 이론은 극히 일부고, 그렇습니다. 거의 판례 특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틀린 지문, 옳은 지문이 나란히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934번까지 가는데, 실제로 이제 괄호 1, 괄호 2 딸린 문제들도 있어서 한 1200, 300개 정도 지문이 될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한번 보는 건데, 이게 이제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 옳은 지문하고 틀린 지문을 좌우로 이렇게 번갈아 이렇게 보게 되면, 객관식 시험 지문들이 만들어지는 원리들을 좀 체득을 하게 돼요. 객관식 시험 문제를 만들려면은 틀린 지문이 그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다 옳은 지문만 있으면 안 되지. 틀린 거 찾아라, 옳은 거 찾아라 그러면 틀린 지문들도 4개나 1개나 끼어 있어야 되거든, 문제에 따라서. 근데 원래부터 세상에 틀린 지문이 나오진 않아요. 출생하진 않지. 대법원 판결문이라든지 대학 교수님들 교과서에 시험 문제 내라고 틀린 지문을 샘플로 만들어 놓진 않거든요. 다 옳은 지문을 틀린 지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문제를 내기 위해서. 그 바꿔지는 원리를 체득하게 돼요. 아, 이렇게 이 부분을 장난을 치네. 여기 기다를 아니라고 바꾼다든지, 여기 이 부분을 막 바꿔가지고 틀린 지문을 구성하거나, 느낌이 이제 감각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는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 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좀 촉박해지고, 시험이 다가오면 옳은 부분 위주로 쭉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옳은 부분에도 제가 중요한 키워드 부분에 파란 색깔을 좀 먹여놨죠. 그 부분 위주로 보시면 돼. 거기다가 본인만의 또 형광펜을 칠한다든지 해서, 제가 그 객관식 시험 문제집 정리하는 방법 한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거에 딱 형광펜을 칠한다든지 색칠을 표시해서 나중에는 그것만 계속 빨리 보는 거야. 그래서 그 키워드의 그 결론, 이 지문의 결론, 이 키워드의 이 결론. 그래서 거의 막 자동 암기적으로 그렇게 반복을 많이 하시면 시험을 치는데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책이 민법 내용을 거의 전반적으로 다 담았기 때문에 이거를 혼자서 공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다 보기 힘들걸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틀에 걸쳐서 제가 한번 초벌구이 해드리는 거예요. 한번 눈도장을 쭉 한번 찍는 거죠. 예, 혼자서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이 책을 반 정도 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쨌든 저랑 수업하면 반은 진도가 무조건 나가니까, 강제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게 진짜 공부고, 제가 한번 쭉, 그리고 수업 시간에 다 했던 내용들이지, 여기서 특별히 제가 꼭꼭 숨겨뒀다가 특강에서 어떤 비밀을 푼다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냥 했던 내용들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작을 해볼 테고, 우리 저 강의 계획표 받으셨죠? 좀 늦게 나왔는데, 강의 계획표는 보시면은 16타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8타임, 다음 주에 8타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8타임을 하면 지금 10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7시 정도에 정상적으로 끝나면 7시나 7시 반 정도에 그렇게 끝날 예정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문을 최대한 많이 할 건데 100% 하지는 못해요. 100%할 필요도 없고, 어떤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셔도 충분한 것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조금 거의 대부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할 것들은 좀 이렇게 형광펜을 칠해왔어요. 예. 이거 형광펜 칠한 거 위주로 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자료들을 갖다가 좀 편집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없죠? 없고 편집본이에요.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교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권리 변동의 모습부터 해서
부동산의 이중매매까지 불공정한 법률행위 앞까지 한번 나오는 지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4번, 5번 볼게요. 4번, 5번. 4번, 5번은 권리 변경, 권리 변동의 모습에 변경의 모습이에요. 권리 변경은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특히 작용의 변경, 다른 말로 효력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저 예를 두 가지 암기할 것. 저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자, 첫 번째 예는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서 후순위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되는 거예요. 나는 2순위 저당권자였는데 선순위 저당권자가 돈을 받아서 저당권이 없어졌대요. 그럼 나는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되잖아요. 그럼 이 저당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의 주체가 바뀐 것도 아니고 내용이 바뀐 것도 아니고 효력이 더 세진 거예요. 2순위에서 1순위로. 이런 것들을 효력의 변경 또는 다른 말로 작용의 변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하나 효력의 변경. 자, 부동산 임차권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임차권은 채권이어서 절대적 효력이 없죠.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없어서 내가 부동산 임차인이었는데 소유자가 바뀌면 바뀐 소유자가 나가라, 내 집에서 나가라 그러면 쫓겨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 임차권을 등기를 하면 민법 621조에 따라 등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임법에 따라서 주택임대인이 등기 안 해줘가지고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제3자에 대한 효력인 뭐가 생기는 거죠? 대항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는 권리였다가 등기를 하거나 이런 걸 갖추면 대항력을 취득하니 효력이 바뀐 거죠. 상대적 효력에서 절대적 효력으로 이런 것들을 무슨 변경이라고 한다고요? 작용 변경 이퀄 효력의 변경이라고 하니 두 가지 예를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의 원인. 이 파트에서는 딱 뭐를 아셔야 되냐면 다음 중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법률행위인 것은 이렇게 물어볼 때 자,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법률행위잖아요. 여기 준법률행위라고 하는 것들 몇 개 좀 예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법률행위에 준하는 준법률행위이죠. 기억하실 몇 가지들은 최고, 무슨 최고, 독촉하는 거, 그 다음에 거절하는 거. 자, 각종 최고, 각종 거절, 전부 다 의사표시 법률행위가 아니고 준법률행위입니다. 그리고 채권을 양도한 양도인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 그것도 뭐라 하죠? 그런 것들을 관념의 통지. 이런 것들은 의사의 통지라고 하고, 이건 관념의 통지는 다른 말로 사실의 통지라고 하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승낙 연착의 통지. 네, 청약을 하면서 승낙 기간을 정했는데 연착이 돼서 왔어요. 승낙이. 근데 발송일을 보니까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는데 이상하게 우체국 배달 사고로 연착이 된 거야. 그러면 청약자는 지체 없이 연착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죠. 자, 그런 건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의 통지, 관념의 통지. 요 정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최고, 거절, 채권양도 통지, 승낙, 연착 사실의 통지. 이런 것들을 퉁쳐서 뭐라고 한다는 거죠? 준법률 행위. 이건 법률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7번. 무권대리 행위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 상대방이 본인에게 이 당신 대리인이 한, 무권 대리인이 한 이 행위를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최고는 무엇이다? 의사의 통지예요. 의사의 통지. 틀린 지문 한번 옆으로 살짝 한번 돌려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요? 의사의 통지를 어떻게 장난을 쳐놨어요? 의사 표시다. 이러면 X인 거죠. 의사 표시가 아니라 뭐라고? 의사의 통지다. 그러니까 법률행위이다. 준법률행위이다. 준법률행위다. 이거죠. 준법률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청약자가 승낙자에 대해서 하는 승낙 연착의 통지. 이것도 준법률행위죠. 준법률행위입니다. 사실의 통지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고 자, 오른쪽에 법률행위. 여기는 법률행위 종류에서요. 9번, 10번, 11번은 이 법률행위 종류 이것이 단독행위인가 계약인가 거의 가장 기본적인 분류거든요. 단독행위인지 계약인지 그에 관한 지문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매매의 일방예약. 매매를 일방예약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계약. 틀린 지문에는 일방예약, 여기 일방이라는 단어가 달려있으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방예약은 단독행위다라고 틀린 지문이 나올 수 있는데 X입니다. 자, 일방예약이건 쌍방예약이건 모든 형태의 예약은 하나의 뭐다? 계약입니다. 언제나 예약은 계약이죠. 그럼 일방예약이 뭐고 쌍방예약이 뭐냐? 개념을 알고 계시나요? 일방예약, 쌍방예약 뜻. 일방예약, 쌍방예약은 매매를 예약했어요. 요 예약을 완결시켜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일방적 권리, 그 형성권을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죠.
요 예약 완결권을 이렇게 한쪽만 가지기로 하는 게 뭐예요? 일방 예약. 얘만 완결시킬 수 있지 얘는 완결 못 시켜. 그게 일방 예약이고 요 예약을 완결시킬 수 있는 권리를 쟤도 가지는 거야. 둘 다 가지는 거야. 그렇게 합의를 봤으면 무슨 예약? 쌍방 예약. 그러니까 완결권을 혼자 갖냐 둘 다 갖냐 이 차이인 것이지 예약 자체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합의로 하는 거예요. 합의로 하는 거죠. 예약 그 자체는 언제나 뭐다? 계약이다. 계약. 예약은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합의 해제도 계약이죠. 합의 해제. 합의를 하는 거니까 갑과 을이 계약을 했다가 그들의 합의로 그들이 했던 계약을 없애버리는 거죠. 소급적으로. 합의 해제는 계약이죠. 합의 해제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해제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하고 뭐를 구별하셔야 되죠? 시험 문제 나오면 해제하고 합의 해제는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죠. 완전 심하게 다른 거죠. 해제를 할 때는 합의로 합니까? 일방적으로 합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해제는 단독행위, 형성권을 행사하는 단독행위고 합의 해제는 말 그대로 뭐로 하는 거죠? 합의로 하는 거니까 계약인 거지. 그리고 합의 해제를 부르는 말이 해제 계약이라고 한다는 거.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틀리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을 포기하는 거. 이렇게 공유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병이 자기 3분의 1 지분을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죠. 포기하면 이 지분 어디로 가죠? 토지에 대한 지분이니까 국유가 되나? 국유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는 거죠. 지분의 비율로. 그래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합이 부풀어 올라서 얼마를 맞추는 거죠? 1을 맞추는 거. 지분의 탄력성. 자, 그렇게 될 때 이 공유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단독행위죠.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인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니까 병이 자기 지분을 포기한다는 그 의사표시가 갑과 을에게 의사표시가 뭐 해야지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도달을 해야지만 효력이 생겨요. 그렇죠? 네, 공유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고 비교를 하실 게 있어요? 그냥 소유권의 포기는요.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군가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할 필요가 없거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또 물권 중에서도 제한 물권의 포기 예컨대 지상권자가 지상권 포기하고 전세권자가 전세권 포기하는 것은 그걸 나한테 설정해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포기 의사표시를 해서 도달을 해야지 효력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또 상대방이 있습니다. 비교를 좀 해두세요. 지분권을 포기하는 건 상대방이 있고 소유권을 포기하는 건 상대방이 없고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포기하는 건 상대방이 있고 좀 생각해보면 감각이 올라오죠 이건요. 네. 자, 그 다음에 12번, 13번은 어떻게 구별을 한 것이냐면은 법률행위에는 의무부담행위가 있고 처분행위가 있죠.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의 구별이에요. 자, 타인 소유 부동산도 매매나 임대차의 목적물이 될 수가 있죠. 남의 물건 가지고 매매 계약해도 계약 효력이 있어 없어요? 있죠. 임대차도. 왜냐하면 이런 계약들은 다 무엇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처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 가지고 매매 계약해도 매도인은 그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임대인은 물건을 쓰게 해줄 의무가 생기고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무권리자가 해도 주인이 아닌 사람이 해도 이런 계약들은 뭐하다? 유효하다. 하지만 지상권을 설정하고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런 물권을 설정하는 것들은 다 처분행위입니다. 꼭 토지나 건물을 팔아야지만 처분인 게 아닙니다. 물권 설정은 다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무권리자가 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개 비교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줄여가지고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수권행위. 수권행위는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 교부해야지만 그 효력이 생기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말로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행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요건으로 갑니다. 요건. 법률행위 요건에는 성립 요건이 있고 무슨 요건이 있죠? 효력 요건이 있죠. 유효 요건. 자,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는 불성립이잖아요. 성립하지 않았을 때는 효력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지. 성립이 전제가 돼야지 효력 여부를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뭐 하지 않았다면 성립조차 하지 않았다.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거지. 합의가 안 돼가지고. 그럼 그 계약이 무효인 것도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추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아예 없죠. 그러니까 무효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로서 뭐 했을 때 얘기죠, 여러분들? 성립을 했을 때 얘기죠. 성립을 못했다면 무효에 관한 문제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틀린 지문 한번 볼까요? 정지 조건부 계약을 맺었어요. 이때 정지 조건이 성취되는 것은 이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라고 말을 하면 삑 틀리는 거죠.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정답은 뭘까요? 효력 요건이지.
자,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은 그때부터 성립하는 건가요?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건가요? 효력이 생기는 거고, 성립은 진작에 첫날 한 거야. 조건이 붙은 채로. 그러니까 조건이니 기한이니 하는 법률행위 부과는 법률행위의 특별한 효력 요건이지 특별한 성립 요건이다 라고 말을 하면 X죠.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효력에 관한 문제이죠. 그 다음에 농취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틀린 지문입니다.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았어도 농지 매매 계약은 효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단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이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나중에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될, 넣어야 할 서류일 뿐이죠. 그런 것이지. 그래서 이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인 것은 아니다. 네,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뭐 책에 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입니다. 여기는 이제 주제가 뭐냐면은 법률 행위를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유효하려면,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법률행위의 목적, 계약의 내용이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계약의 내용이 확정돼야 되죠. 이행이 가능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적법해야 돼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타당성을 가져야 돼요. 반사회성을 띈 내용이어서는 안 되지. 그에 관한 문제들이에요. 첫 번째, 목적의 확정. 여기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논점이. 확정 시기, 확정의 시기 문제예요. 자, 법률행위가 틀린 지문 한번 볼까요?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법률행위 목적이 성립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틀린 거지. 성립 당시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언제까지만 확정되면 되죠? 이행기까지만 확정되면 됩니다. 그래서 유효하기 위해서 성립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이행기까지만 확정이 되면 족하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문장으로서 매매를 했어. 매매계약. 매매계약이 유효하려면 매매 목적물, 뭘 넘겨주고 매매 대금 얼마를 줄 것인지, 이게 계약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확정이 돼야지 매매계약의 효력이 생기는데, 반드시 계약 체결이 성립이죠. 성립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이걸 기다라고 해서 바꿔서 내겠지. 그러니까 틀린 지문은 아니고,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 당시, 오늘 약속할 당시에는 어떤 물건을 넘겨주고 얼마를 줄 것인지 이날 반드시 확정돼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기 전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만 정해져 있어도 계약은 효력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가능해요. 법률행위가 효력이 생기려면 그 목적 실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가능의 반대말은 뭐죠? 불능이죠. 불능. 불능이면, 가능하면 유효하고 불능이면 무효예요. 근데 불능이라고 전부 다 무효인 게 아니고, 불능에도 2종류의 불능이 있었어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불능은 오로지 어떤 불능? 원시적 불능뿐이지. 그래서 목적이 불능인 법률행위, 목적이 불능인 계약. 이 뉘앙스는 뭐죠? 이게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목적이 애당초 불능인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이죠. 그렇다면 이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지.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계약은 무효죠? 제주도 별장 사건처럼 이미 불타서 없어진 별장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성립은 하였으나 무효 처리되죠. 무효. 반면에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법률행위가 성립한 이후에 매매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소가 되었어요. 이것은 후발적 불능이죠. 전소되었다고 해서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무효가 되진 않아요. 다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요 전소가 되었으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능이 된 거잖아요. 그 채무자인 매도인에게 뭐가 있나 없나? 귀책 사유, 고의 과실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책임져야지. 그 책임이 뭐죠? 채무 불이행 책임. 그래서 매수인은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런 식이고, 만약에 귀책 사유가 없으면 이 매도인은 과연 매수인에게 매매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냐 없냐, 대가를 청구할 수 있냐 없냐, 무슨 문제죠? 위험 부담 문제로 처리하는 것이지, 후발적 불능이 되었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적법. 계약이 유효하려면 그 계약의 내용, 그들이 합의한 사항이 법을 지켜야 되죠. 이때 법을 지켜야 한다 할 때 이 법은 강행법규를 얘기하는 거겠죠? 강행법규를 지켜야 된다. 근데 강행법규가 둘로 나눠지던데, 무슨 규정과 무슨 규정으로? 효력 규정이 있었고, 강행법규에도 또 뭐도 있었나요? 단속 규정도 있었죠.
자, 그 어떤 차이가 있느냐. 둘 다 강행 규정이어서 둘 다 지켜야 돼요. 어기면 처벌이 따를 수 있는데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계약은 무효가 되죠. 단속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단속을 받아요. 처벌. 하지만 이건 단속의 목적이 있어요. 계약의 효력은 건드리지 않아요. 계약 자체는 효력이 생길 수 있으니 자, 이것들이 전부 다 뭔가 법을 위반했는데 효력 규정을 위반했는지 단속 규정을 위반했는지 0.1초 만에 판단해가지고 바로 답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탈세를 목적으로 한 중간 생략 등기요.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죠. 대표적인 단속 규정이죠.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고 해서 등기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다면 등기는 뭐하다? 유효하다. 실체 관계에 부합하다는 것은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중간에 끼어있는 계약들이 다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유효. 그러기만 하면 중간을 생략해도 등기는 효력이 있어 없어요? 있죠. 실체 관계에 부합하다면. 처벌은 받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증여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이 건물을 증여받았지. 근데 증여세를 내기 싫으니까 등기 원인을 매매라고 허위 기재를 한 거지. 허위 기재해서 신청을 해서 등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도 등기는 효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기 원인을 탈세 목적으로 허위 기재하지 말라고 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그거 허위 기재하다가 걸리면 형사처벌하겠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그 규정도 무슨 규정이라고요? 단속 규정이어서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해서 등기가 무효라고 하는 규정은 없어요. 그 법에. 그러니까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계속 뭐를 가지고 따진다고 여러분들? 실체 관계를 가지고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세를 내기 싫으니까 뭐를 원인으로 신청했다는 거죠? 매매를 허위 기재해서 신청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따져볼까요? 매매는 무슨 매매라고 하죠? 가장 매매. 증여는 숨긴 은닉행위죠. 가장 매매는 매매가 무효지. 통정허위 표시니까. 하지만 증여는 은닉식해서도 효력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야? 있는 사람이야? 있지. 수증자, 증여받은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렇게 등기를 마쳤으면 이 증여로 인해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거죠. 물론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한 점은 처벌하지만 그 허위 기재 처벌 조항은 무엇에 불과하다는 거죠? 단속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여라고 하는 실체적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등기 자체는 효력이 있어서 이 아들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이 다음에 병 나오는 거 아세요? 시험 문제 수순이. 이 아들이 이렇게 증여받은 집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집을 제3자에게 팔면 이건 권리자의 매매인가? 무권리자의 매매인가? 권리자의 매매이지.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 병이 이 사정에 대해서 선이건 악이건 불문하고 등기를 마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까지 결론을 연결시켜서 알아두시면 좋죠. 그 다음에 24, 25는 효력 규정 위반이에요. 이거는 중개사법 위반이죠. 공인 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무자격, 무등록인 채로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한 거죠. 업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무등록자가 안 되죠. 업으로 하면서 중개 보수 약정을 체결한 거지.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아가지고 의뢰 성사시켜주면 보수받기로 약정을 한 거. 이거 금지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어서 이 약정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죠? 무효입니다. 약정 자체도 무효입니다. 제재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처벌을 받고 약정도 무효가 되니까 이 사람은 중개를 해줘도 중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생기지 않죠. 계약이 무효니까. 다만 주의하실 건 뭐 다 아시겠지만은 중개사법은 이 무자격 무등록자가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업으로 한다 하면 한두 차례 하는 게 아니죠. 계속적 반복적 의사를 가지고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있었지. 중개사 자격이 없죠. 무자격의 무등록이에요. 근데 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단 한 차례 중학교 동창 간에 친구들 간에 거래를 중개를 하고 돈을 좀 받기로 한 거죠. 자, 그럴 때는 그에 따른 중개 수수료, 보수 지급 약정이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판례죠. 중개사법은 이렇게 한 번 정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아니죠. 금지하지 않죠. 업으로 하는 걸 금지하죠. 따라서 이런 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 수수료 약정. 이 다 옛날 판례 표현이어서 수수료라고 하고 지금은 보수라고 부르죠. 중개 보수.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 보수 약정도 무효죠.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 무효입니다.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다. 뭐 틀린 표현은 어떻게 무효다? 전부가 다 무효다. 전부 무효는 아니죠? 초과된 부분만 무효해서 법정 한도까지는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초과된 부분, 일부 무효라는 거지. 일부 무효 처리가 된다. 근데 혹시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이미 지급을 해버린 중개보수는 어떻게 하나?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부당이득임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은 뭐 제주도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중개보수가 법정 한도가 한 800 정도 되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를 했는데 3,500을 받은 사건이거든요. 사실 3,500을 돈으로 받은 게 아니고 토지로 받았어요. 중개보수 자체를 토지로 받은 거야. 토지로. 근데 이 토지가 곧장 수용이 되면서 수용 보상금으로 3,500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결국 3,500을 중개보수로 받은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의뢰인이 초과된 부분 2,700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돌려받았던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의뢰인하고 사이에 직접 거래를 금지하고 있죠. 이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죠.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직접 거래를 하게 되면 중개사는 처벌을 받죠. 처벌을 받지만 그들이 한 거래 행위, 그들이 한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자체는 무효인 것은 아니다. 무효인 것은 아니다. 뭐 하라는 거죠? 유효하다. 계약 자체는 효력이 있고 처벌을 받을 뿐이죠. 단속 규정 위반으로. 그 다음에 이거 3개. 강행 규정하고 관계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3개. 첫 번째, 강반불 공식이 있었지, 우리. 강반불이 뭐야? 강행 법규를 위반했거나 반사회적이거나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되면 걔들은 뭐 해도 뭐예요? 추인을 해도 효력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 그거 하나. 강행 규정을 위반했어요. 법률 행위. 예컨대 초과 보수를 주기로 한 거야. 800만 받아야 될 사람이 3,500을 받기로 한 거야, 보수를. 그러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죠? 초과된 부분은 중개사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근데 그거를 추인한다? 추인한다는 것은 무효인 줄 알고도 의뢰인이 저도 알아요, 중개사님. 저도 공부해서 알아요. 비록 떨어졌지만. 그렇지만 드릴게. 걱정하지 마요. 3,500 다 드릴게. 그게 강행 규정을 위반한 계약을 다시 뭐 한 거죠, 여러분들? 추인. 그 추인하면 새로운 3,500 지급 계약이 효력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죠. 또 강행 규정을 위반한 거잖아. 백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추인에 의해서 유로될 여지가 없다. 강반불 공식. 그 다음에 이거 바로 밑에 한번 볼까요? 31번 바로 연결시켜서 강행 규정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거야. 아까 그 의뢰인이 먼저 오셨거든, 중개사를. 3,500 주겠다고. 800 정도인데, 한도는. 그래서 확 가가지고 막 엄청나게 해가지고 성사시켜줬더니 이제 와서 그거는 강행 규정 위반이지 않냐. 중개사법 위반이지 않냐. 나 800까지만 주겠다고 주장하는 거지. 자기가 먼저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위반한 자가 이제 와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 얄밉지만 그 사람은 의뢰인은 그런 주장을 할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지. 그렇죠? 어쨌든 법을 어긴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강행 법규에 위반되어서 무효인 이런 법률에 대해서는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가 되면 무효로 끝을 내버려야지. 표현 대리 법리가 뭐죠?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죠. 진실은 무권 대리지만 상대방 눈에는 유권 대리처럼 보였고, 그리고 본인은 그 외관을 착출한 책임이 있어서 무권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권 대리처럼 본인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결국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은 그 대리 행위가 뭐가 되는 거죠? 유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근데 강행 법규를 위반해서 무효인 계약인데 상대방이 뭐 선의 무과실이고 그걸 믿었다고 해서 그걸 유효로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표현들이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91번도 같이 보셔야 돼요. 91번은 비진의 표시 범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비진의 표시는 유효인가 무효인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유효가 원칙이죠? 근데 상대방이 그게 비진의 표시였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되죠. 그럼 유효가 되는 경우는 상대방이 안 거야, 모른 거야?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 그러니까 진의가 아닌 표시라도 상대방이 그게 비진의 표시인지 몰랐으면 유효하다는 소리잖아요. 그 법리도 여기 적용하면 안 되지.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가 되는데 상대방이 나는 그런 법 있는지 몰랐는데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고 해서 강행 규정을 위반한 계약을 유효로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합쳐서 같이 기억하셔야 돼.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가 된 계약은 표현 대리 법리나 비진의 표시 법리를 적용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이거를 경과표를 칠해가지고 0.1초 만에 막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톡 튀어나오게 만들어 놔야 된다고요. 그게 이제 시험 공부하는 자세죠. 객관식 시험.
여기는 뭐 제가 그거 적어놨는데 교인총회. 여러분 교회의 재산은 총유물 아닌가? 교인들의 총유물이니까 총유물을 처분하려면 276조 제1항 강행법규입니다. 사원총회, 교인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의 대표자가 목사님이 교인총회 결의 없이 교회 재산을 처분하면 강행법규를 위반해서 그 처분은 뭐죠? 무효로 끝나야 되는데 상대방이 주장하는 게 목사님이니까 기본 대리권 있지 않냐 이거지. 그리고 총회 결의 없었으니까 권한을 벗어나 월권 행위를 했고 나는 총회 결의가 있는 줄 믿었다는 거지, 선의무가시. 그래서 표현들이 성립해서 뭐 책임져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법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냥 무효로 끝을 내야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03조 목적의 사회적 타당이죠.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그 목적이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된다. 혹시 목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했다? 반사회 질서적이다? 그 법률행위는 무효지? 이제 어떤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었는지 아닌지 여부는, 그래서 무효인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자, 이루어질 성자를 쓴다면 뭐죠?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틀린 표현은 계약은 뭐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게 되겠죠. 이제 이게 왜냐면은 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이 선풍기라고 하는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이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다 이거지. 그러니까 선량한 풍속이 고정돼 있어요. 계속 변해요. 계속 변하죠. 사회의 어떤 미풍양수도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 판례 아닌가요? 형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성공을 한다. 무죄 판결을 받아주면 인센티브를 더 받기로 하는 약정. 이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판례죠. 근데 2015년도 이전까지의 우리 사회의 가치로는 괜찮다고 봤거든, 저거. 근데 세상이 달라져서 가치가 달라졌다 이거지. 민사는 모르겠는데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성공했다고 돈을 더 받는 게 정당화되고 유효하다면 그 뭐 돈에 눈먼 변호사들이 사람 죽인 사람도 무죄라고 변론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있지.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반사적 계약이다. 그래서 이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입니다. 이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34번.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을 해줄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일정한 급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그 급부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은 그 급부 내용이 지나치게 과도하다. 너무 지나치다는 거지. 증언 한번 해주고 받기로 할 때. 그럴 때에는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건은 증언을 해주고 토지 분쟁이 붙었는데 증언을 해줘가지고 네가 이기면 토지 지분 반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증언 한번 해주고 토지를 반절이나 가져간다는 건 그 대가로 적당해요, 과도해요? 과도하기 때문에 이런 약정은 무효 처리되는 거죠. 반사적 계약으로. 자, 주의하실 게 있어요. 사실대로 증언을 해줄 때는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지킨다면 반사회성이 없다는 거지. 적당히 받기로 하는 거는. 이거 너무 많아서 무효인 거지. 그에 비해서 허위 진술이에요. 허위 진술은 법정에서는 위증이겠지. 허위 진술이나 위증을 해주는 대가로 일정한 급부를 받기로 했을 때는 그거 한번 읽으실까? 한번 읽어보세요.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그 돈을 받기로 했을 때 그 돈의 크고 작음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이건 단돈 1원을 받기로 해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좀 구별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사실대로 증언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뭔가를 받기로 했을 때는 너무 많이 받기로 하면 반사회적 계약이지. 적당히 받기로 하면 괜찮고. 위증의 대가, 허위 진술의 대가로 뭘 받기로 했으면 단돈 1원을 받기로 해도 반사적 계약이라는 거예요. 상식적이죠? 말인지. 네, 됐어요. 혹시 다 못 따라 적으시겠으면 그냥 이거 체크를 해두세요. 이렇게 옆에다 체크 딱 해가지고 저건 나중에 다시 복습 동영상 돌려가지고 그때 적어야지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정신없이 막 따라 적기 시작하면 대책 없는 거죠? 네, 듣기만 해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속도가 나서 저거 체크할 때 필기해야 될 것은 체크만 해두시면 그리고 수업 듣는데 집중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위약벌 약정. 위약벌 약정. 자, 이 위약벌이 이거 25회 때 기출이거든요. 다시 또 나올 때가 됐어요. 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지급 필요한 돈이에요. 계약을 위반한다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을 한 채무자는 상대방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되죠. 근데 원래는 실제 손해배상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실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서로 피곤해요. 그게 얼마인지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하고 다투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특약을 해서 위약 시에 채무불이행 시에 손해배상해야 될 금액을
미리 정해둘 수 있을까 없을까? 특약으로 있지. 계약서에 적어놓으면 되지. 너든 나든 위약을 하면 손해배상으로 딱 1,000만 원으로 가자. 뭐 더 생겼건 손해가 덜 생겼건 1,000만 원 끝내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위약금 약정이에요. 그러니까 위약금은 보통 손해배상 금액을 예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위약금이 있을 수 있어요. 위약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벌금이야, 벌금. 그러니까 위약금을 위약벌로 잡아뒀을 때는 이거는 사적 제재로서 벌금으로 주고, 그다음 위약 시에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별도로 또 받아. 그렇게 계약서에 적을 수 있어요. 너든 나든 위약을 하면 위약 벌금으로 1,000만 원 물어주고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로 별도로 증명해서 또 배상을 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근데 위약벌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위약금 약정을 할 때 1번으로 약정할까요? 2번으로 약정할까요? 거의 대부분 다 1번으로 합니다. 위약벌은 너무 세지. 그래서 보통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뭐 한다? 추정한다라고 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위약벌이야, 벌. 그럼 여러분들 위약을 하게 되면 위약 벌금이 정해져 있으면 그 벌금은 벌금대로 물고 손해배상은 별도로 해줘야 되니까 그걸 물기 싫어서 계약을 이행하려고 노력을 하겠지.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약벌의 약정이 그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 이익에 비해서 뭐 할 때요? 과도하게 무거운 거야. 너무 심한 거야, 이게. 위약을 하면 인생을 완전히 종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되면 그 일부나 전부가 공소양속에 반해서 물가 된대. 이때 공소양속은 선풍기와 똑같은 개념. 공소가 뭘까요?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 이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공소양속이라는 표현을 한 번씩 써요, 우리 대법원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대체 개념으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회성을 띄어서 무효가 된다는 거죠. 자, 실제 사건을 좀 보여드리면 대충 추상화시켜서 제가 사건을 정리해 왔는데 갑과 을이 140억 정도의 거래를 해요. 거래 규모가 140억인데 위약을 하게 되면 위약벌로서 5억을 잡아놨어. 5억. 벌금으로 5억을 물고 손해배상은 별도로 실손해배상을 하는 거지. 저 정도는 적당하죠, 여러분들. 하지만 이거 미친 애들이 있었어요. 50억짜리 거래를 하면서 위약벌을 얼마로 잡아놨다? 150억이야. 거래 규모가 50억인데 위약을 하면 150억을 주기로 한 거야. 그럼 뭐 그냥 물 떠놓고 빌어야 되겠네. 제발 상대방 위약하라고. 대박 나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거 미친 거죠, 여러분들. 위약벌이 저렇게 거래 규모의 3배나 된다? 이거는 지나치게 과도하게 무겁다고 느껴지죠? 그렇게 되면 이 150억짜리 위약벌은 아예 통째로 무효거나 전부 또는 일부가 반사회성을 띄어서 뭐가 될 수 있다는 거?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7번.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이 수권행위요.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요 행위까지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요 행위 자체는 뭐 하다? 그러니까 유효하다. 그러니까 얘하고 도박판에서 한 판 했는데 얘가 잃었나 봐. 표정이 썩었잖아요, 지금요. 한 1억 빚을 졌어, 도박 채무. 근데 도박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무효거든. 반사적 계약이어서. 그러니까 도박 채무를 갚겠다고 하는 약정도 무효입니다. 도박 빚을 갚겠다고 각서도 다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도박 빚은 갚아야 돼, 안 갚아도 돼? 안 갚아도 되지만 사실상 안 갚으면 죽습니다. 이거 죽습니다. 그러니까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도박 채무자가 도박 채권자에게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거죠. 내가 이거 위임장 돌릴 테니까 네가 내 집을 팔아서 이거 한 3억 원 받을 거다. 그럼 너 나한테 받을 돈 1억 챙기고 나머지 2억을 거슬러 다오. 이렇게 대리권을 수여를 한 거. 요 행위가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인가 이 문제지. 결론은요.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걸 만약에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잡아버린다면 반사적 행위니까 대리권 수여는 무효가 되는 거지. 그럼 얘가 한 대리 행위는 갑의 이름으로 매매를 한 것은 무권 대리가 돼버리지. 저걸 무효로 잡아버리면. 그 무권 대리는 갑이 추인하지 않는 한 무효니까 졸지에 상대방이 소유권 취득 못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죠. 요놈들 잡자고 제3자 엄한 사람에게 피해가 돌아가니 그렇게는 해석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판례는. 그래서 도박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약정, 그 모든 것들은 반사적 계약으로 무효이지만 그 도박 채무 변제의 방편으로 도박 채무자가 자기 부동산에 관한 처분에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는 반사적 행위인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반사적 행위가 아니니 요거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래서 이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을 대리해서 한 것은 처분한 것은 유권 대리다, 무권 대리다? 유권 대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해석을 한 거지.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하여 도박 채무자가 도박 채권자에게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 얘들은 동기의 불법이죠, 주로. 법률행위 일을 했는데 법률행위 연유나 동기 혹은 수단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했어요. 계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게 아니고 동기가 반사회적이다. 예컨대 도박 자금에 쓰려고 돈을 빌렸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 수단이 반사회적이다. 협박을 했다. 칼을 들이대고 했다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계약 그 자체의 내용인가요? 계약의 내용은 아닌가요? 계약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반되었을 때는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이다 아니다? 아니다. 반사적 행위로서 무효가 되지는 않지. 다만 이 동기 부분은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뭐 되거나 뭐 돼버리면요, 표시되거나 알려지면 얘기가 달라지지.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한다. 이럴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죠? 그쵸? 네. 도박 자금인 줄 알고 돈을 빌려줬다든지 상대방 대주가. 그러면 그건 반사적 계약으로 잡아야지.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반사적 법률행위가 아닌 것들로 특별히 주의할 것들이 쭉쭉 나오는데요. 키워드를 탁탁 보고, 그러니까 키워드가 뭘까요? 여기 쭉 보시면 바로 눈에 두 글자가 띄어야 되는데, 강박. 여기는 두 글자, 허위.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자마자 이거는 반사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계속 결론을 연결시켜가지고 기계적으로 딱 나오게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계약이 성립되는 과정에 강박, 협박이라고 하는 불법적인 방법 내지 수단이 사용된 거야. 협박을 사용한 거지. 그때는 그것은 반사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지. 이건 수단이 불법적인 것이지 계약의 내용이 불법성을 띈 것은 아니니 강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무 극심한 강박을 당했으면 무효일 때도 있고 그 정도 아니면 의사표시를 뭐 하는 거죠? 취소하는 문제인 것이지 이게 반사적 행위가 되지는 않죠. 두 번째, 허위표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그런 행위는 반사적 행위로 무효인 것으로 볼 수는 없죠. 다만 이게 무효인지 유효인지 답하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죠?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무효지. 허위표시니까. 하지만 이게 반사적 행위냐 아니냐를 물어보면 반사적 행위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셔야죠. 반사적 행위인 것은 아니다. 허위 표시로서 무효일 뿐이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거래한 대금은 3억 5천이에요, 애들이. 근데 계약서는 7전 다운시켜서 썼어요. 다운 계약서 쓴 거지. 이렇게 계약하면 그들이 한 매매 계약은 반사적 계약으로 무효가 될까? 그건 아니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은 진이에요, 허위예요? 허위죠, 허위. 짜고 친 허위죠, 허위. 이게 진이지 않습니까? 이게 숨겨놓은 은닉행위고 요거는 가장된 허위 표시죠.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시죠? 허위 표시는 무효. 숨긴 행위가 뭐죠? 유효.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은 효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얼마로? 3억 5천으로 효력이 생기고 2억 8천 적어놓은 이 의사표시는 무효인 거지. 허위 표시니까. 그리고 그들이 한 계약이 반사적 계약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양도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 대금으로 기재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 매매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합의된 대로 유효하고 그 합의된 금액을 기초로 세금도 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미등기 전매, 중간 세납등기 하는 것도 반사적 행위는 아니죠. 양도세를 회피하고 투기할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그 매매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지. 미등기, 등기하지 않고 전매 계약을 하고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들은 처벌을 받겠지만 그게 단속 규정이어서 이게 일반 지역이라면 특별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라면 미등기 전매 계약을 해도 이 계약 자체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요 계약도 효력이 있어서 실체관계 부합해서 등기도 효력이 있지. 그냥 그들이 한 행위를 놓고 반사적 행위라고 무효라고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상속에 따른 등기, 매매에 따른 등기를 해야 되는데 상속세를 내기 싫어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한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고 세금은 내야 되겠지만 탈세 목적으로 했다면 하지만 상속받은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있고 매매한 사실도 있으니 등기 자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고 이렇게 중간을 생략해서 등기를 하는 이런 행위를 반사적 행위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미등기 전매 계약은 반사적 계약으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고요.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상속인 돌아가신 아버지를 등기 의무자로 해서 소유권 이전기를 신청했다.
라고 하더라도 이를 지목하여 이 반사적 행위네, 이거 다 무효네, 중화사택이 무효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 그 다음 또 명의신탁의 약정, 갑과 을이 명의신탁의 약정을 맺고 멀쩡한 자기 부동산을 얘 앞으로 등기를 옮겨놨어.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라면 약정 무효, 등기 무효지. 다만 우리 대법원은 명의사의 약정은 선량한 풍소,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반사회적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자, 반사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갑이 무효의 명의사 약정을 통해서 등기를 이렇게 옮겨놓은 것이 첩액의 아파트 중과하고는 질이 다르죠. 소위 말하는 불법어딘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실명법을 위반해서 무효의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서 경로된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는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탁자는 이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말소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진정한 소유자가 갑이고 이게 무효등기니까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뭐죠?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뭐도 할 수 있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지. 그래서 명의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반사적 계약으로 무효죠? 이전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미 이전해 줘버렸어. 이미 끝났어. 이거 불법원인 급여지. 그래서 그러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이긴 하지만 부당이득을 이유로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가 없죠.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촉관계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 첩은 그들이 한 증여계약 자체는 무효이지만 아무튼 소유권을 취득한 거다 못한 거다? 한 거죠. 이 첩으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전득한 자는 정상 거래가 시작되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그래서 선악, 이 모든 사정을 알았던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사의 질서의 법률기 무효는 103조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상대적 무효가 아니라 그래서 누구에게도 뭐 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지. 그리고 반사회적 법률기 무효. 다시 강반불. 반사적 법률기는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을 해도 새로운 행위로서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죠. 첩계약을 추인하면 새로운 첩계약일 뿐이 있기 때문에 백날 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죠. 강반불 이야기. 자, 그 다음에는 이중매매. 이중매매. 갑은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해서 다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병은 이와 같은 갑의 배임 행위에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네. 뭐라고요? 적극 가담을 했어요.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이루어진 이 두 번째 매매계약은 반사적 계약으로 무효죠. 그에 따라 경로된 제2매수인 명의도 무효여서 제2매수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고 제2매수인이 소유자인 줄 알고 선의로 이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람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여기 무슨 무효죠? 절대적 무효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과 병 사이 매매계약은 반사적 계약으로 무효죠. 적극 가담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으니까. 이때 을은 갑을 대위하여서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말소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병을 상대로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죠. 이 무효 등기를 직접 말소 청구하려면 을이 누구이어야 하는 거죠? 이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되죠. 물청을 행사하려면. 근데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일 뿐이기 때문에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진정명의 회복도 안 됩니다. 을이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죠. 자, 말소 청구, 진정한 소유자가 말소 청구할 때만 할 수 있을 때만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도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을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을이 이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때는 갑을 대위해야 됩니까? 대위할 필요가 없습니까? 대위할 필요가 없죠. 내가 피해자고 네가 가해자라. 직접적인 관계죠. 이거는 불법행위 관계. 대위하지 않고서도 병을 상대로 직접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 이거는. 그 다음에 자, 을은 제1매수인 을은 갑병 간의 이 이중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회 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아예 없습니다. 사회 행위 취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채권자들만 행사하는 거죠? 금전 채권자, 돈 받는 채권자들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은 돈 달라고 하는 채권이에요?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거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비금전 채권이거든.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자격 자체가 없지. 만약에 제2매수인 병이 직접 매수한 게 아니고 대리인 무를 통해서 매수했어요. 대리인. 이때 적극적으로 가담한 반사회성을 띄었는지 여부는 누구 기준이다?
대리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병의 대리인이 갑의 배임행위 대리인이 이 매도인의 이중매매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토지를 매수했다면 제2매수인 본인 병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도 그렇게 지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 대리인이 그렇게 야비한 방법으로 사오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갑병 간의 이중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은 소유권 취득 못하지. 틀린 부분은 이렇게 되겠네.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어도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그러한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지시한 바가 없다면 이 갑병 간의 이중매매 계약은 유효여서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뭐 이런 식의 취지는 틀린 거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병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양수한 저 정은 이 같은 사정에 대해서 선이 몰랐을 때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왜? 그 위에 103조 위반의 무효가 절대적 무효예요, 상대적 무효야? 절대적 무효여서 그런 거지. 이런 걸 기계적으로 탁탁탁탁 결론 자체를 외워두셔야 돼요.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부동산 이중 매매의 법리는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이중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임대차, 두 번째 임차인이 임대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면은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은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서 어떻게 된다?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를 이렇게 임대한 토지를 또 임대를 하면 어떻게 되냐? 선악 불문하고 유효한데 요 임대인이 두 번 임대하는 것은 1 임차인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 배신행위에 얘가 어떻게 하면요? 적극적으로 가담하면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은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서 무효가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가담만 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알고 있는 정도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잠깐 쉬었다가 불공정한 법리부터 계속하겠습니다.